네, 그동안 우리가 다뤄온 문제들이 뭐였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은 입자 하나의 문제, 입자 하나의 운동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조화진동, 당연히 입자 하나의 문제였죠. 그다음에, 벽을 따라 기울어진 벽을 따라 내려오는 어떤 물체의 운동, 당연히 입자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중력 장에서의 어떤 행성의 운동. 이것도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치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만 운동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게 결국은 항상 그 입자 하나만 있을 때의 역학이었다. 그리고 그 입자에 어떤 외부에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입자가 그 외부에서 주어진 힘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운동을 하는가를 푸는 문제를 했었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입자 하나만 움직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 개의 입자가 뭉쳐서 일종의 다체계를 만들고 그 다체계를 구성하는 입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그 다체계가 어떤 하나의 집단적인 운동도 하는 그런 현상도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체계 현상, 다체계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방법은 아직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거는 뭐냐? 그런 다체계 뉴턴 역학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그 입자들, 점입자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입자는 그 입자의 질량 mi와 그 입자의 위치 ri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자가 총 n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n이 얼마냐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n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다체계 입자계를 다룰 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질량 중심입니다. 질량 중심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 각 입자의 위치 벡터에다가 그 입자의 그 질량을 곱해서 일종의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질량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총 질량분의 그 각 입자의 질량 곱하기 각 입자의 위치 벡터를 합한 어떤 양이 이렇게 분자에 나오는데 그 비율을 질량 중심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직관적으로 왜 이게 질량 중심이라고 불리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질량 중심 벡터에 대한 시간 미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간 미분을 하면은 분모는 그냥 상수니까 굳이 미분할 게 없고요. 분자에 있는 양 중에서 mi는 또 상수고 결국 ri를 시간 미분하니까 vi, 그 각 입자의 움직이는 속도 벡터 vi로 바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분모가 뭐가 됐느냐? 결국 각 입자가 갖는 운동량의 합이 됐습니다. 운동량을 합하면은 뭐가 될까요? 총 운동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 여기 분모에 있는 m을 왼쪽으로 옮겨놓고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총 질량 곱하기 어떤 그 질량 중심의 운동 속도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총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총 운동량은 정확히 뭐랑 똑같아지냐면은 각 입자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양을 m 곱하기 v라는 양을 총 운동량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모순이나 무리가 없게 되죠. 자, 질량 중심 좌표 정의했고, 질량 중심 좌표의 움직이는 속도 정의했고, 이번에는 질량 중심 좌표의 가속도를 정의할 차례인데, 가속도 대신 이렇게 그 총 운동량에 대한 시간 미분을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양을 총 질량으로 나누면 그것이 가속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총 운동량의 시간 미분, 시간 변화율, 이 뭔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은 그 각 입자가 갖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죠. 자, 근데 각 입자가 갖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그 입자가 받는 알짜 힘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그 알짜 힘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입자가 외부에서 받는 힘입니다. 자, 외부라는 건 뭐냐? 지금 이렇게 n개의 입자가 서로 모여 있는 어떤 다체계가 있는데, 이 다체계에 소속된 입자들 말고 또 그 밖에 있는 어떤 입자들이 요 n 입자 다체계에 가하는 힘을 말합니다. 가령 태양이 여기 있는 지구 덩이에 있는 입자들한테 힘을 가한다 하면은 지구 덩이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또 중력으로 당길 텐데, 그 힘 말고 지구라는 물체 바깥에 있는 태양이라는 물체가 지구에 소속된 입자들 각각에 가해지는 힘, 그런 거를 여기서 작은 f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큰 fij는 뭐냐? 그 다체계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입자들은 모든 다른 입자들한테 힘을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합은 i라는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i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입자들 J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합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의 합 더하기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는 힘의 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합은 잘 따져보면은 0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작용 반작용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용 반작용 원리에 따르면은, 자, 이런 합을 할 때 Fij가 등장하면 반드시 Fji도 한번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Fij는 J번째 입자가 I번째 입자에 가하는 힘이고, 그 작용 반작용 원리에 따르면은 그 힘은 Fji와 정확히 반대 방향의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0이 되죠? 따라서 이 두 번째 합은 항상 자동적으로 0이 됩니다. 그러면 뭐만 남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의 합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총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의 총합과 같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에 지구가 주는 힘도 있고, 돌을 구성하는 그 돌덩이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힘도 있는데, 그 돌의 질량 중심의 운동을 생각을 할 때는 돌을 구성하는 조각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힘 같은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구 중력이 그 돌 전체에 가해주는 힘만 고려를 하면은 돌의 운동을 잘 풀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그 총 가운동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입자에 대한 가운동량은 물론 그 각 입자의 위치 벡터와 그 입자의 운동량 벡터를 외적한 것이죠. 그러면 총 가운동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각각 입자의 가운동량을 다 더한 것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시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ri를 시간 미분하면은 이것이 속도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요 운동량 벡터랑 같은 방향이 돼 버리죠. 같은 방향을 향하는 두 벡터를 외적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ri에 대한 시간 미분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요 pi에 대한 시간 미분만 생각하면 충분해요. 근데 pi에 대한 시간 미분은 또 뭐냐? 힘입니다. 그 번째 입자가 받는 힘입니다. 자, 이 힘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그 n 입자 다체계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합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왠지 n 입자계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은 막판에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증명을 하면은 정말 사라진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합을 그냥 대입을 하면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은 물론 이제 모든 i와 모든 j에 대한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 원리에 따라서 fij는 fji에 마이너스 5 붙인 거니까 요 합은 요 합과 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가 붙었죠? 대신 fij가 fji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결국 모든 i와 모든 j에 대한 합이니까 그냥 ij라는 그 인덱스의 이름을 바꿔버려도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i와 모든 j에 대해서 합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표현이 i랑 j를 바꿔치기 해도 결국은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ri가 rj가 되고 fji는 fij가 됩니다. 자, 근데 요것이 요것과 같고 요것이 요것과 같으니까 당연히 요것은 요것과 같겠죠. 근데 처음 표현과 마지막 표현을 비교를 해보면은 fij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ri가 마이너스 rj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표현은 이 표현과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값을 주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해도 상관없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ri 대신 ri 빼기 irrj, 즉 두 입자가 있으면은 그 두 입자에 대한 상대 위치 벡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위치 벡터와 두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외적이란 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0입니다. 일반적으로 0인데 그 이유는 뭐냐? 보통 입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은 중심력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정확히 두 입자 사이의 상대 위치 벡터 ri 빼기 rj와 나란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앞의 벡터와 뒤의 벡터는 나란한 벡터고 나란한 벡터에 대한 외적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0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총 가군동량에 대한 시간 미분을 취하면은 그것은 각 입자의 위치와 그 입자에 주어진 외부 힘의 외적을 합한 걸로 주어집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은 여기에 결국 살아남질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알짜 돌림힘 혹은 알짜 토크라고 부르죠. 자, 이번엔 뭘 하느냐? 가군동량이란 것을 좀 재미있는 좌표를 도입을 해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으로 나눠서 쓰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각각 입자의 위치 좌표는 위치 벡터는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 더하기 뭐 상대 좌표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델타 ri를 그냥 작은 ri 빼기 큰 r로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째 줄을 시간 미분한 것이 바로 이 둘째 줄이 되죠. 자, 그때 나오는 델타 ri가 상대 좌표, 그 다음에 델타 vi는 상대 속도,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대 속도, 상대 좌표는 뭐냐면은 질량 중심과 같이 움직이는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본 그 특정 입자의 위치와 속도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그 표현을 이 방금 했던 가군동량 정의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은 ri가 큰 r 더하기 델타 ri로 바뀌고 작은 vi는 큰 v 더하기 작은 델타 v로 바뀝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는 항이 4개가 나올 겁니다. 4개의 서로 다른 항으로 갈라질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의미가 분명하죠. 여기 큰 M과 큰 V를 곱하면은 뭐냐? 총 운동량이죠. 그리고 R은 뭐였죠? 질량 중심의 좌표였습니다. 질량 중심의 좌표와 총 운동량을 외적했으니까 이것은 뭐 총 가운동량 혹은 질량 중심이 갖고 있는 가운동량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은 뭐냐? 상대 좌표와 상대 속도를 외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물체의 질량 중심에 서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 보이는 그 물체의 가운동량입니다. 근데 항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요 항과 요 항.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항은 모두 다 0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요 항이 왜 0인지 보겠습니다. 여기다 델타 R의 정의를 바로 대입을 하면은 요 항이 뭐가 되느냐면은 자, MIRI의 합 나누기 MI 곱하기 R의 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항에서는 요 질량만 더하기를 하면 되니까 결국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좌표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은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그냥 큰 M 곱하기 큰 R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M 큰 R 빼기 큰 M 큰 R이니까 0이 되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자동적으로 0이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항에 그냥 시간 미분 취한 게 요 두 번째 항인데 시간 미분 취하기 전에 양이 0이었으니까 뭐 0에 대해서 시간 미분하면은 당연히 0이죠. 자, 그래서 다행히 요 두 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요 첫 번째 항과 요 두 번째 항뿐입니다. 자, 각각의 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상당히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 항은 그 궤도 운동에 의한 각운동량이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항은 스핀 운동에 대한 각운동량이다. 뭐, 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 앞부분은 공전 운동이고, 요 뒷부분은 자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운동을 예로 들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있죠? 공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전 운동은 대충 원운동이니까 당연히 그 원운동에 수반되는 각운동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각운동량이 얼마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지구의 총 질량이 되겠고, 요 R이란 거는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지구 중심까지를 있는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V는 뭐냐? 지구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항은 뭐냐? 그 지구에 사는 우리가 봤을 때 지구가 뭘 하느냐? 지구가 자전을 하죠. 지구가 뱅뱅 돌고 있단 말입니다. 뱅뱅 돌고 있는 물체는 또 각운동량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를 하고 그냥 지구가 자기 자신의 축에 대해서 뱅뱅 돌고 있다는 사실만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각운동량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뭘 계산하면 되느냐? 바로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델타 RI라는 거는 말하자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잰 어떤 지구의 특정 부위의 위치가 되고 델타 V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봤을 때 그 특정 부위가 움직이는 속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 운동에 해당하는 각운동량이고 이것은 지구의 공전 운동에 해당하는 각운동량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각운동량을 질량 중심 자체의 운동으로 인한 어떤 기여도와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한 기여도, 그 두 기여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작업을 과연 각운동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운동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총 운동에너지는 각각 입자가 갖는 운동에너지의 합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VI는 또 뭐냐? 질량 중심이 갖는 속도 V 더하기 상대 속도 델타 VI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합을 해보죠. 자, 모든 그 성분 질량의 합을 하면은 총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앞쪽에 나오는 항은 뭐냐?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 제곱. 물론 앞에 2분의 1이 있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운동에 대한 질량 중심 자체의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쯤으로 이 표현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두 번째 표현은 이것 또한 해석이 뭐 직관적으로 자명합니다. 질량 중심과 같이 이동하는 관찰자가 봤을 때 어떤 물체가 뭐 회전을 한다고 칩시다. 회전한다는 것은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 성분 입자들이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정확히 요 값일 겁니다. 자, 그 값을 다 더한 것이 말하자면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여기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은 아까 설명한 이유로 인해서 요 가로 안에 있는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여도로 깔끔하게 나눠진다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스핀이라고 불렀던 이 상대적인 회전에 의한 각운동량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였죠. 자, 이 정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긴 어떤 그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물체가 그냥 이렇게 N개의 입자가 마치 공기 속에 있는 분자들처럼 N개의 입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강체처럼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체처럼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가령 어떤 그 특정한 입자가 어떤 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질량 중심이 되겠죠. 질량 중심을 관통하는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입자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다른 모든 입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강체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이 어떤 그 특정 부위의 위치 벡터 델타 RI하고 그 특정 부위가 움직이는 속도 델타 VI하고가 서로 제멋대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방향이 항상 그 회전을 결정하는 각속도 벡터와 그 위치 벡터 사이의 외적 값으로 주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아마 이런 관계를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옛날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아무래도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옛날에 배웠는데 그때도 잘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대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비디오를 영상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관계식이 강체에서는 성립을 항상 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식을 계속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델타 V가 오메가와 델타 RI의 외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두 번의 외적은 이런 표현 빼기 이런 표현으로 나누어서 써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적었던 그 일반적인 그 상대적인 각운동량 표현이 강체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요런 표현 빼기 요런 표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 항이 없었으면은 요 앞에 표현만 보면은 의미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어떤 물체의 강동량이란 것은 그 물체의 회전을 결정하는 각속도 벡터와 바로 비례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비례상수는 정확히 요 앞에 괄호 안에 등장하는 합을 해주면은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뒤에 있는 표현 때문에 그 해석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단순화하면은 요 두 번째 항이 등장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표현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간단해지죠. 자, 그게 어떤 경우냐? 어떤 물체가 2차원적이라고 가정할 때입니다. 어떤 물체가 2차원적이다. 가령 피자의 밑에 깔린 그 빵처럼 이렇게 판판한 물체다. 원판이다. 혹은 사각형이다. 아니면 얇은 종이 모양의 어떤 물체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2차원 물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런 경우는 그 물체를 구성하는 어떤 특정한 입자의 좌표가 X좌표하고 Y좌표밖에 없습니다. Z좌표는 그냥 0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2차원 물체를 회전시킬 때 그 회전축을 Z축으로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면적인 물체의 수직인 방향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 물체를 돌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뒤쪽 표현에 등장하는 요 내적이 0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오메가는 Z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요 좌표 벡터는 X, Y 방향을 향합니다. 서로 직교하죠? 직교하는 벡터끼리 내적을 하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현이 딱 사라지고 남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합을 어떻게든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i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2차원 물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전의 각속도를 벡터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그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상대적인 가운동량 값은 요 i라는 숫자 곱하기 각속도 벡터다. 자,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통 이 강체는 물체가 이렇게 점점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인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각 질점의 질량보다는 밀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요 합 대신 적분하면 되고, 적분하는 양이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의 그 질량 밀도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것을 요 면적 요소를 곱해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 물체가 존재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i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균일한 밀도를 가진 반지름 R짜리 원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요 공식대로라면은 요 밀도가 일정하니까 로는 이렇게 적분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r제곱이니까 r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dx, dy는 그 원통 좌표계에서의 면적 요소로 바꾸면은 2파이 r dr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적분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금방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밀도 곱하기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은 이 원판의 면적입니다. 밀도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총 질량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 이 원판 물체에 대해서는, 원판 물체에 대해서는 이 i라는 값이 4분의 1 곱하기 mr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적분을 통해서 i 값을 구하는 연습을 아마 학생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우면서 했을 텐데, 안 했다면은 지금 역학을 배울 때 한번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i라는 값이 가군동량의 정의에서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에너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운동에너지도 그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가 유한한 것으로 인한 운동에너지와 질량 중심의 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운동으로 인한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아까 증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운동에너지는 바로 그 상대적인 운동에 의한 운동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델타 V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강체고, 강체가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델타 V 속도가 오메가와 델타 RI의 외적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두 벡터에 대한 외적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벡터 외적과 내적에 대한 항등식을 잘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한번 이 물체는 2차원적인 물체다. 그리고 회전축은 Z축이다. 즉 그 2차원 물체의 수직인 방향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항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요 앞에 항만 살아남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표현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은 질량 중심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각운동량은 요 i라는 양 곱하기 각속도 값이 됩니다. 또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그 물체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i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L은 I 오메가다라는 표현은 꼭 뭐랑 비슷하냐면은 어떤 물체의 선형 운동량이 그 물체의 총 질량 곱하기 속도다 라는 표현과 상당히 잘 대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M을 I로 바꾸고 V를 오메가로 바꾸자 이거죠. 근데 또 재밌게도 그 병진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라는 사실에서 m을 i로 바꾸고 v를 오메가로 바꾸면은 정확히 이렇게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요 i라는 양이 질량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i가 크면은
어떤가요? 똑같은 속도로, 이 경우는 각속도가 되겠죠? 똑같은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해도 i가 크면은 총 각운동량은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해도 i가 크면은 총 운동 에너지도 커집니다. 자, 그래서 i를 뭐 영어로는 moment of inertia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뭐 그냥 회전 질량이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왜 회전 질량이냐? 이 회전 운동에 있어서는 i가 질량과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